이용해 가지고 잠재의식과 이렇게 교통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요런 중에 하나 준비해 보세요. 자, 준비를 하셨죠? 자, 그러면 먼저 번 그 교재에 그림 3의 2에 보면 하는 방법이 있죠. 종이에다가 먼저 이렇게 잘 안 그려도 됩니다. 원을 그리고 십자를 그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 한 가운데 여기에다가 진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이걸 만드세요.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뭐 동그랗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책상에 놓으세요. 책상에 놓고,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팔굽을 그 책상 위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앞에 팔 놓고 진자를 들으세요. 진자를 한 20cm 길이로 해서 이게 감아도 좋고 들어서 놓고서 이 한 가운데 십자가 그린 한 가운데다가 딱 놓고, 이게 흔들거리니까 한 손으로 약간 정지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한 손으로 약간 잡아서 정지시켜도 되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때 사안마다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안마다 해야 된다 소리는 그 목적,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각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키를 잊어버렸는데 차 속에 뒀는지 사무실에 뒀는지 집에 뒀는지 알 길이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여기다 둔 것은 같은데, 둔 것 같은데, 줬는데 둔 것 같은 게 아니라 둔 것은 둔 기억이 확실한데 어디다 있는지 모른다. 그럴 적에 열쇠를 찾아야지. 그게 목적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열쇠를 찾아야 돼. 또는 내가 용돈을 지녀올 때 쓰기 위해서 어디다 뒀습니다. 뭐 양발 틈속에 끼워놔도 다 발각되고, 또 사진틀 뒤에다 놓는 거 다 압니다. 와이프가 다 알고 다 알아서 더 줘봐야 눈치 딱 보고는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기밀한 장소에다 뒀어요. 어떤 사람은 벽을 살짝 벽 사이에 종이 붙인 그 금을 살짝 들고 거기다 껴놓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절대로 찾지 못할 장소에 놓습니다. 분명히 100불짜리 몇 장을 한 장이나 두 장을 뒀어요. 뒀는데 사용처가 생각이 나서 이제 써야 되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둔 건 확실한데 어디다 뒀는지 알 수가 없어. 둔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용돈을 숨겨놓은 걸 찾는다. 나는 그 목적을 딱 머릿속에 가져야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yes, no, 예, 아니요, 모르겠다, 대답하기 싫다, 이 네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이 팔굽을 책상에다 딱 대고서 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대고 한가운데다 놓는 겁니다. 그림 보세요. 그림의 맨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정지되어 있을 적에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생각으로 내가 물어봤을 때 예라고 할 때 어떻게 돌을 나냐 그겁니다. 또는 yes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쪽으로인가 돕니다. 시계 방향, 그림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반대 방향으로 돌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방향인지.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든지 상하로 왔다 갔다 하든지
일단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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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뭐 3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일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 그럼 아, 움직이는 것이 예라는 뜻이구나.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가 결정됐으면 또 정지를 딱 시켜놓고 이번에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움직여요. 1분 이상 기다려서 움직일 때도 있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안 되면. 그때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처럼 시계 방향이다, 뭐 시계 반대방이다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다, 대답하기 싫다, 예, 아니요만 확실히 정해도 괜찮습니다. 뭐 모르겠다, 대답하기 싫다까지 뭐 우리가 또 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 예, 아니로 다 나오니까. 정해졌습니까? 그런 다음에 물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용돈을 어디에 숨겼는데 그걸 찾는다. 그랬을 경우에 예상지가 있습니다. 예상인데 이 내가 있는 서재인가 아니면 거실인가 아니면 침실인가, 이거부터 우선 물어야 되겠죠. 방에다 숨긴 게 확실하다면 그럼 거실에 숨겼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의 방향으로 돌으면 거실에 숨겼다는 것이고, 아니라고 돌면 거실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니라는 방향으로 나오면 그러면 서재인가? 서재다 숨겼다, 서재다 두었다, 이렇게 말로 해도 좋고 마음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예스라는 곳을 찾고 또 방은 결정이 됐으면 예상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들 뒤라든지 뭐 벽에다가 뭐 넣었다든지 보통 본인이 하던 생각하는 방법, 그걸 물어가지고 계속 찾아가야 돼요. 사진들 등에 두었나 아니면 책상 서랍에 속에 넣었나. 그래서 예상되는 것들을 자꾸 물어가가지고 나중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잠재의식은 이미 어디다 둔지를 알고 있는데, 잠재의식은 우리의 이 근육을 통제하기 때문에 미묘한 그 근육을 미묘하게 아주 예민하게 통제를 해서 예, 아니요 대답을 나올 수 있도록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내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것은 확실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울 때도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100% 정확합니다. 문제는 잘못 물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되죠. 먼저 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을 얘기 않고 예스 노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응시를 쫙 하고 있다가 예, 노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거 말고 이제 다르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건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해봐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진자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이 아주 예민하게 근육을 움직여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틀리는 경우는 질문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처음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연습하고 하면 이게 방법이 알아져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방법으로 최면사들이 계속 쓰느냐 하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의한 바와 같이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언제부턴가 공부도 싫어지고 공부 시간이 되면 뭐 다른 생각이 나고 아니면 어떤 아가씨 얼굴이나 떠오르고 공부를 막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들어가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전문대 들어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학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에게 물으면 되는데, 그래도 되지만 최면시키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잘 해주고 나서 내 스스로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물을 때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공부가 안 되는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진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얘기해. 타인 최면이냐 자기 최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기 최면, 내가 혼자 할 경우에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타인 최면, 다른 사람이 해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자기 최면부터 배우고 타인 최면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설명은 이쯤 드렸으니까 연습을 자꾸 해보시고, 또 내 스스로도 해보고 다른 사람도 뭐 친척이나 형제도 좋습니다. 네, 또 해보고 자꾸 연습을 하면 단련이 돼가지고 또 요령이 생겨서 잘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보시고요. 대개 우리 사지 그렇죠? yes, no,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 이것까지 하라는데,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의 그것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택일법, 양자택일법이라는 건 노냐 예스냐, 예 아니오만 하는 겁니다. 예냐 아니오, 요것만 해도 우리가 이걸 양자택일법이라고 합니다. 예냐 아니냐를 택하는 거죠. 어쨌든 잠재의식에 깊은 최면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도 잠재의식은 우리 근육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면하에서만 잠재의식이 우리를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 최면이란 건 일반의식이 10%, 90%가 잠재의식이라고 했는데 90%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100%를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가 일반의식이 있으니까 나머지 90은 잠재의식이다, 이 뜻이지. 일반의식이 좁혀지면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일반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반의식을 알 수 없는 90을 잠재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만 전체가 다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90은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는 것까지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잠재의식은 번민하고 쉽지 않은 것, 불유쾌한 것, 두려운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적에 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뭐 어떤 공포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두려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찾는다든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린다든가,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번민하고 싶지 않은,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걸 물어본다든지, 유쾌하지 않다든지, 두렵다든지, 이런 것은 잠재의식이 잘 대답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물음만 아니면 솔직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뜻은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나는 일반 의식은 잊어버렸지만 잠재의식에 있는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100명 중에 5명도 못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 95%면 100%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100명 중에 한두 명, 3, 4명 정도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 아까처럼 뭐 두렵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질문이 잘못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답이 않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아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고 틀림없이 잠재의식이 표면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맞아, 내가 100불 잊어버린 걸 그것도 알아내는데 대답이 자꾸 안 나오면 이 대답을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어떤 두려운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죠. 그걸 또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 저항이 있는 건지 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에 실패했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단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아주 잘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시키는 것도 여러 사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돼요. 단번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실패해서 얻는 그런 성공은 더욱 값집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문제가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념응답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손가락 응답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건 손가락 응답법은 대개 타인 최면에서 해요. 자기 최면보다도 자기 최면으로 할 수도 있죠. 내 손가락을 놓고서 자, 지금 용돈을 어디다 뒀는데 찾아야겠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놓고서 예, 아니요, 모르겠다, 대답하기 싫다,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그것에 대답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예,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든지 검지가 움직이든지 5개 손가락 중에 어떤 것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손가락이 예의 손가락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용돈을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예 아니요를 물었을 때는 엄지손가락이 예라고 하던데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물었을 때는 그때도 엄지손가락이 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검지손가락이 예 될 수도 있고 이 장지손가락이 큰 가운데 손가락이 예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손가락 응답법이라고 해서 이건 아까 이것은 이 진자, 움직이는 거 진자라고 하니까 진자 응답법이고 손가락을 할 수 있어요. 본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최면시킬 때도 최면 상태에서 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하면은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 만약에 내가 묻는 대답에 예이면 엄지손가락 움직이세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타인 측면일 때 다른 사람을 저기 아니면 검지손가락 움직입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움직일 거죠. 그 사람. 아니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최면 깊이 들어갔을 때, 자, 지난번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누구와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답을 이제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손가락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아주 정해줘 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실기를 하거나 우리가 타인 최면, 자기 최면에서 다시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 했었죠. 그건 잘 읽어보시고,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금방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엇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묻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지 작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기 최면, 자기 최면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최면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완법과 응시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완을 시켜서 최면시킬 수도 있고 응시를 시켜서 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시키든 최면을 시키는데, 최면시킨다는 건 내 스스로를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죠. 내 스스로를 최면시킬 때를 자기 최면, 다른 사람을 최면시킬 때문을 타인 최면, 내 스스로 최면시켜서 내 스스로 병을 낫게 하거나 나의 성질을 고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타이틀을 이완의 기술, 그래서 이걸 이완법에 대해서는 이완의 기술 그래가지고 지금 제 1강좌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완의 기술을 먼저 최면 기술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완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 최면도 할 수 있고 타인 최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 최면을 하는 방법, 타인 최면을 하는 방법, 이걸 이제 그렇게 들게 됩니다. 자, 이완의 기술 중에 우선 자기 최면에서 최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자기 최면인데, 첫째, 여러분 교재를 보고서요, 최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치료나 뭐 깊이 들어갔을 적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이런 역사적인, 이론적인 것을 좀 잘 알아둬야 이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좋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어떤 한계에 걸리게 되면 풀 수가 없으니까, 의문을 풀 수가 없으면 본인 스스로 한계에 걸려서 남 치료하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론은 필요한 거죠. 자, 최면에 대해서 먼저 잠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최면이라는 것은, 최면이란 말은 이제 우리 동양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최면은 사람의 면에 이거 재촉할 재촉한다. 면자는 눈목자에 백성민자에서 최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재촉한다, 잠을 들게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 동양적 우리 말로 해서는 잠들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최면은 잠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잠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제임스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 최면은 히프노시스라고 합니다. 제임스 브레이드가. 우리 동양어는 우리 최면이지만 영어로는 히프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프노라 소리는 히랍의 히프노라는 것은, 힘노스라는 것은 잠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어간으로 삼아서 히프노시스라는 최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히프노시스라는 단어를 동양에서 우리가 번역할 적에 최면으로 번역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힘노스는 잠이라고 한다는데, 야, 그렇다면 잠을 자게 오는 거니까 최면이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최면이란 말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면이란 말 말고 다시 쓸만한 말이 아직 없습니다. 나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해서 들 수 있으면 최면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우선 쓰려고,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조정한다, 그렇게 뜨겠죠. 마음 조절. 이런 말을 지금 현재는 주로 쓰는데, 이것도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건 브레인이거든요. 브레인.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그러니까 최면을 당하는 사람, 최면을 유도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묘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병을 고치니까 뭐 유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 컨트롤을 하든 어떻게 해서 고친다는 의미에서 그냥 쓰지만, 병을 치료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한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여러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마인드 컨트롤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이것 말고도 이거 마인드 컨트롤, 최면 이런 거 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종교적인 문제도 뭐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는 뇌새김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것도 뇌새김이다, 뇌호흡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메디테이션은 뭐 여기서 나온 소리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걸 일종의 이제 피해가기 위한 만들어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면은, 히프노시스는 교재를 보면서요, 오랜 옛날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계층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서양에서만 된 게 아니고 동양에서도 행해져 왔습니다. 특히 부족의 의료, 의사, 그때는 뭐 의사라고 뭐 하거나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의료인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이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최면을 사용해 왔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치유는 보통 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여겼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주로 했어요. 3000년 이상 된 파피루스에 보면 이집트 예언자들이 사용한 그 기록이 있는데, 오늘날 최면과 비슷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세기 전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이라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오라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예언자들을 맥이라고 합니다. 맥, 페르시아 사람들. 힌두인들, 인도 사람들은 파키.
힌두인들, 인도 사람들은 요기라고 합니다. 요기. 요기에서 요가가 나왔어요. 요기는 그 요가라는 것은 요기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요기라고 합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요기라고 해요. 이건 사람들 이름입니다. 우리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이런 하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도사, 도인 그러죠? 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빠르게 걷고, 보통 사람들은 서울 가는데 15일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집신도 몇 컬레 올려매고, 중간중간에 자가면서 이렇게 서울을 갔는데, 이 축지를 하는 도인들은 3일만이면 서울을 갔다 왔어요. 실제로 지금도 축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 어쨌든 도인들입니다. 도인. 이렇게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전부 최면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최면한 나라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최면인지도 모르면서 뭐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럽니다. 최초 의료 기록을 보면 사원에서 의식을 행할 때 졸음 상태를 유도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그래서 어떤 성직자들은 반신이라고 했습니다. 반신. 반은 신이다. 반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치료를 했는데 이런 기력 같은 치료를 하는 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과 탈무드에도 치유를 비는 기도가 있고 손으로 만지는 터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 구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배우실 우리 최면의 원리와 똑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암시들도 쓰여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면 그런 게 대해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면은 종교적으로 편향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 같은 걸 믿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밝혀진 부분도 많고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대단히 과학적인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현상들 이용뿐만 아니라 두뇌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최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세기에는 왕들이 주로 또 왕비나 이런 왕족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기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어디가 아프다면 아픈 곳에 손을 딱 대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프란시스코라든가 같은 여러 치유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치료할 적에 약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말로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라고 그들은 기도지만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암시입니다. 기도를 하고 치료를 빌면서 나아달라고 하는 말을 키워놓으면서 환자를 그 아픈 부분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다 어떤 뭐 그림 같은 거 그려놓은 어떤 종이를 붙이기도 하고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만 했는데 병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악령에 의해서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카톨릭 우리 크리스천 카톨릭 신부인 요한 가스메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와 주문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악령아 물려가라 사탄아 물려가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것도 일종의 같은 치료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카톨릭 신부뿐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많은 종교인들 또 승려들도 그래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17세기에 프란츠 메스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최면을 잘했고 이 최면의 현상을 통해서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연구해보니까 이건 자기도 모르겠어. 어쩐지 모르게 치료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주의 물질로부터 그때는 자석이 한참 발견되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냥 쇠붙이가 붙잖아요. 뭘 끌어다니고. 지금은 뭐 자석이다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안 갔지만 옛날에는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주 물질로부터 방사된 자기가 그 사람 고칠 때는 꼭 이런 어떤 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대기. 치료는 막대기. 손잡이 있는 요만한 지시봉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환자의 아픈 부위에 손을 딱 댔어요. 나섰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걸 대면서 나서란 건데 났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난 게 우주의 물질들로부터 방사된 자기가 자석의 자기력처럼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나의 자기봉을 통해서 환자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설, 마그네티즘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자기설. 우리 최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티즘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마그네티즘이라고 하고 이건 마그네틱은 자기니까 자기설. 우주의 자기가 나의 자기봉을 통해서 환자에 가서 낫다. 이 자기설은 누가 했냐면 메스머가 주장했기 때문에 메스머.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메스메리즘입니다. 메스메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새는 이 말을 안 씁니다. 이 히프노시스란 말이 나온 그 전까지는 메스머리즘, 마그네티즘 이런 소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메스머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자석에서 나오는 힘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상상으로 말을 했더니 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상상력에 의한 거다. 이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암시라는 것이 바로 앞으로 그 상상력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어쨌든 메스머 후계자들이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치료했기 때문에 그걸 메스머식 치료법, 메스메리즘 이렇게 이제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요것이 이제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근데 1815년 이럴 때 가지고. 근데 1860년대 중반에, 19세기 중반에 현대 최면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임스 브레이디가 있습니다. 제임스 브레이디. 이 영국 의과 의사입니다. 영국 사람. 그런데 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면에 관해서 조예가 깊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최면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최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자기 치료사, 메스머의 제자들인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맞아요. 지금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얘기하면 치료 전도로 댕기고 막 그러죠? 안수 기도라든가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기도해서 전체 집단으로 다 낫죠. 실제로도 막 낫습니다. 그런 일을 얻은 사람이 이제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걸 가서 봤어요. 야, 이거 진짜 되는 거네. 의사인 내가 봐도 진짜 남.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메스메리스트라고 하면 메스메리즘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메스메리스트. 우리 히프노티스트, 힘노스를 하는 사람을 히프노티스트라고 하듯이 메스메리스트들처럼 기적같이 신비로운 의료 대신에 신비가 아니라 진짜 왜 그런가 하는 걸 계속 연구를 했어요. 의학적인 치료와 임상적인 관찰, 그 의사 눈으로 쳐다봤어요. 낫는 걸. 그랬더니 하는 걸 보니까 환자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 최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잔다. 그 뜻은 힘노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잠이란 힘노스는 그리스 말로 잠이란 뜻입니다. 여기로부터 히프노시스 또는 히프노티즘. 히프노시스는 최면, 히프노티즘 최면학 그런 뜻이죠. 히프노시즘 또는 히프노테라피, 히프노테라피는 최면 치료,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은 과학적으로 이걸 보고 고찰을 했기 때문에 고찰한 결과는 논문을 써서 발표했어요. 야, 이거 뭐 메스메리스트들이 하는데 그게 뭐 신기하고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현상이더라. 그래서 이걸 히프노시스라고 하자. 이렇게 말도 만들어서 막 논문을 쓰고 10년, 막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근데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계속 최면을 다른 사람 시키고 치료하고 자기도 열심히 해보니까 최면에 들어간 뒤에 자는 게 아니야, 자는 게. 그래서 그분도 내가 힘노스라는 말로부터 히프노시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면이 힘노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히프노시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그때서 알아차렸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논문도 다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히프노시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 브레이크도 처음에 자기가 만든 말이고 그 말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고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그 뜻이 틀렸다고는 알면서도 다른 적당한 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디테이션이다, 마인드 컨트롤이라 한 말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1세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그 점점점 그래도 여러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끝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치료법이다. 1차 대전 때 최면 치료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도 많은 사람이 다치다 보니까 약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자, 약이 바닥났는데 막 전쟁터에서 다친데 너무 아프잖아요. 진통제는 없고 이제 생산은 앞으로 시간은 걸릴 텐데 지금 다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면사들을 부른 거예요. 이제 짱구 모집해서 최면으로 아프지 않도록 최면을 하고 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여러 의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끝에 과학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고 지금은 의학 속으로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스로 일부분으로서 배워지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이 이 최면학은 심리학의 일부로서 다뤄집니다. 심리학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자, 제임스 브레이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1855년에 태어난 1900년대 초까지 1940년대에 죽었으니까 프로이드 이렇게 쓰나요? 이분은 1855에 태어나서 1939년에 3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활동할 때는 요 시대입니다. 1900년대, 40년대까지. 이분이 프로이드가 최면,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 말고도, 프로이드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샤코르라든지 샤코트, 베른하임, 이런 진짜 그 당시에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샤르코트, 사르코, 프랑스 사람, 베른하임. 이런 사람들도 이 최면을 잘했습니다. 치료를 잘했습니다. 다 의사들입니다. 뛰어난. 그래서 프로이드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우하면서 같이 공부했어요. 최면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이드가 히프노시스를 회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히프노시스가 지금도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왜 프로이드는 동료들은 다 똑같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회피하게 됐냐? 샤르코나 베르나임은 최면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치료도 잘하게 하고 잘하고. 근데 자기도 막 프로이드도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최면에 잘 안 들어가는 거야. 다 치료도 잘 안 되고 여러 번 해도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최면을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최면을 금기시하면서 심리학으로부터 제휴를 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 히프노시스가 심리학에서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해서 최면이 인정을 받고 심리학 의사 특히 심리학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사들은 144시간 최면의 히프노시스를 14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바로 의료 한 분야로 들어오게 됐다. 치료 한 유형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적인 보조적인 학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의 세계적인 의사들, 치과 의사들, 심리학자들도 히프노시스를 많이 배워가지고 굉장히 잘 쓰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미국 정신건강의료인 연합회 1961년도 보고에 의하면 의과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144시간을 최면하고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 되어 있고 또 심리학 책에 보면 한 1장 정도 할애를 해서 최면학이 들어있습니다. 최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히프노시스라는 말을 또는 히프노테라피, 히프노티즘 이 소리를 요새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은 뇌입니다. 브레인을 실제로 컨트롤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보통 널리 쓰이는 것이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그건 많이 쓰죠. 메디테이션은 히프노시스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기 단계고, 이 메디테이션을 하면 병도 치료되고 되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최면이 되겠죠. 이것도 다 최면입니다. 인도 사람들에는 요가도 일종의 최면도 일종이다. 운동을 하면서도 최면 일종 그런 게 있다. 또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기공이라고 말은 했지만 최면은 똑같습니다. 내가 연구한 바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말만 다른 거죠. 기공, 요가. 그래서 기공에서도 기공 치료를 합니다. 그런 치료. 기공으로 온갖 신기한 일들도 다 하고,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기공을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을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도인.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죠? 요가를 잘한다는 요기. 그러듯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런데 요가 쓸 수도 없고, 메디테이션하고, 일반적인 말 쓰기도 그렇고, 마인드 컨트롤하기도 그렇고, 요새는 교육에 관해서 특히 한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치료를 하면서 최면을 배워가지고 가서 하는 사람들이 요새 뇌호흡, 어떤 사람은 뇌세김, 또 어떤 사람은 뇌 무슨 훈련? 뭐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이 말들도 다 같은 것입니다. 히프노시스와 다 같은 아류들을. 그럼 어떤 게 맞으냐? 맞는 건 없고,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나는 과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마인드 컨트롤 말을 히프노시스보다 더 많이 쓰겠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히프노시스나 다 같은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어떤 말을 쓴다 하더라도 히프노시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최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면은 어떤 사람들은 최면한다고 그러면 안 하려고 두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면은 위험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면은 최면은 남말 뜻 해석하듯이 하면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기법을 최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최면은 잠재의식을 통제하려는 기법.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잠재의식을 통제하려는 기법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잠재의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부분이 잠재의식에서 통제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나를 최면에 유도하는, 나를 최면시키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어요. 거꾸로 내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10%밖에 명령을 못 내리고 못 움직이지만 그 못하는 나머지 90%를 내가 여러분을 최면시켰을 때 내가 명령을 내려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이 말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나는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이 컨트롤이라는 말이 조금 그게 꼭 썩 좋은 말만 아닙니다. 어쨌든
통제하는 기법, 조절하는 기법. 좋습니다. 조절. 왜 잠재의식을 통제하려고 하냐? 왜 조절할 필요가 있냐? 잠재의식에는 평생의 경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평생의 경험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걸 다 꺼냈습니다. 일반의식, 컨셔스 마인드는 일반의식, 우리는 일반의식이 있는데, 나 일반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기억을 어떻게 꺼내볼 수 없는가? 그런데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의식은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통로가 없어요. 없고 만들 수는 있어요. 내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면 통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면은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의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오면 기술이고, 다른 사람이 통해서 오면 다른 사람 일반의식, 이건 자기 일반의식이죠. 자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일반의식과 통로를 만드는 것이 최면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일반의식이에요. 나의 일반의식. 이걸 자기 최면. 이걸 타인 최면. 자기 최면도 중요하지만 타인 최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통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최면 기법을 통해서만이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면을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을 배워야 돼요. 최면을 모르면 통로를 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잠재의식에, 또 나의 잠재의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재의식은 평생의 경험이 저장된 거대한 정보 창고인데,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최면이란 그러면 잠재의식과 통로를 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딱 꺼내보려고 오는 거니까, 잠재의식은 활성화시키고 일반의식은 좀 줄여야 됩니다. 잠재우고, 일반의식은 잠재우고 잠재의식은 활성화시키고, 그게 바로 최면입니다. 그럼 통로가 열리니까 그게 최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식은 잠재우고, 잠재의식은 활성화시키고, 이게 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면인데, 그러려면 최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기술은 이제 우리가 이 이론을 배우고 나서 기술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완의 기술, 응시의 기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완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론을 알아야 그 기술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면이라는 것은 어떠냐? 일반의식은 잠재우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의식 수준과 상태를 바꾸는 고도 심리학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고도 심리학 기법이다 뭐 그러지 않고 보통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자기 최면은 자기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면 나의 일반의식이 나의 잠재의식과 통로를 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최면사가 나를 최면에 걸면 나의 일반의식은 줄어들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누구와 최면을 건 사람과 통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면 치료하는 사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최면을 내가 걸었으면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리고 다른 사람 얘기가 소용없어요. 나하고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최면이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만. 근데 내가 최면을 딱 걸죠. 옆에 옆 사람 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 옆 사람이
물어보고 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물어봐야 대답하고, 나의 그야만 대답하는 거지. 최면이라는 건 그래서, 최면은 이제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눈만 이게 보고도 걸게 할 수도 있어요. 응시를 딱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를 정보를 재편성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많은 사람은 그걸 바꿔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뭔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하는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고, 공포에 떠는 사람은 그걸 감소시키거나 없애버려주고,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 원인을 치료해버리고,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걸 고쳐줄 수 있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기억을 잘 되게 할 수 있고, 아픔을 덜 느끼게 할 수 있거나 아프지 않게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제가 시범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다라고 암시한 뒤에 침으로 찌르면 안 아픕니다. 하나도. 침뿐이 아닙니다. 코골이 이갈이, 이와 같은 습관, 코골이 이갈이는 이게 참으로 본인 말고 주위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서 코골이 이갈이는 이혼 사유도 됩니다. 아주 힘든 건데, 그것도 물론 물리적인 것이 있을 때는 양반이나 수술이나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서 코를 골고 일을 할 때는 우리 심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음 치료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최면에 걸리면 내 비밀을 다 말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 아는 어떤 분들도 내가 최면을 잘한다고 하는 걸 아는 어떤 이제 아주머니들, 부인들이 있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눈을 딱 마주쳐서 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눈만 딱 마주치면 눈을 안 쳐다보려고 해요. 눈 마주치는 순간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꾸 돌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최면 걸려서 내가 속에도 없는 얘기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나를 보호하려는 거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에 어긋나거나 나의 불리한 걸 물어보고 나면 대답 안 해요. 비밀 말하라는 건 않죠. 근데 해도 좋을 것 같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도 비밀인데 얘기하세요, 그렇게 않습니다. 최면사들은 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돼요. 하기 싫은 걸 뭐 하게 해요. 어차피 안 할 텐데. 그래서 암시는 절대 하기 싫은 얘기를 비밀한 얘기를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그런 암시는 않습니다. 얘기를 시켰을 때 안 하면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물음을 바꿔가죠. 그래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간접적으로 좀 알 수는 있죠. 어쨌든 최면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또는 최면에 걸리면 쓰러져서 또 일어나지 못할 줄 아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의식이 줄어들기는 해도, 일반의식 잠재우기는 해도 10%에서 1%로 이렇게 잠들기는 해도 1%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은 결국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그럽니다. 잠재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최면입니다. 그렇다면 최면을 걸어야만 최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때 10%는 일반의식이 작용하고 90%는 잠재의식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이 작용한 상태를 최면이라고 한다면, 평소 때도 잠재의식이 작용하니까 보통 평소 때도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최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활 최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최면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최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은 결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최면에 들어가면 혼수 상태가 돼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못 깨닫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면은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잠은 아니라고 했죠. 잠자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잠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상대편에서 하는 얘기 다 알아듣고 있어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아요. 정신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의 집중이 일어나서 묻는 말에만, 그 생각하는 그 말, 그거에만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도 되고, 오래전 기억도 생각해낼 수 있게도 되고, 평소에 발휘할 수 없었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도 되고. 세 번째는 최면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와, 최면 걸어놓고 그러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니까 일반의식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명령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면사들은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원하지 않는 일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건 없다. 일반적으로 최면 중에 최면을 건 사람의 암시에 따릅니다. 말하는 대로 따르지만, 금방 얘기했지만 윤리 도덕이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의식에서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깨버려요. 스스로 깨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험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비밀을 말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최면 중에는 잠재의식과 교통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당시 순간처럼 생생하게 재생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좋은 점들을 내가 거기다 열 몇 가지인가 써놨어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7가지인지 8가지인지, 여기 넘어갔어요. 여기 있네요. 17가지가 쭉 썼는데 그거 보세요. 첫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단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측면에 의해서. 두 번째, 고질적인 나쁜 습관을 최고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약 먹어서 수술해서 이게 됩니까? 세 번째, 스스로 자기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 증대로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따로 뽑아서 학습 최면이라고 해서 다섯 번째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구에 따라서 제가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보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면증을 해소하고 이갈이, 코골이, 고혈압, 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통증의 감성 및 제어. 예를 들어서 어디 다쳤을 적에 다친 그 순간에는 최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흔들고 아프지 않다, 피가 멈춘다, 빨리 낫는다, 이런 암시를 함으로써 아프지도 않고 피도 빨리 멈추고 빨리 낫습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최면 마음치료사한테 와서, 마음치료 전문의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성공의 시각화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안 돼, 안 돼.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마음이 문제다. 10번째, 운동 능력을 30%까지 더 시킬 수도 있어요. 요새 이게 이제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해서 한국에서도 양궁선수나 역도 선수들이 바로 이런 메디테이션, 최면 원리를 이용하고 있죠. 11번째,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일을 기억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번에 배우고 처음에 우리가 복습한 진자운동,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진자운동 그 안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면석이 들어가면. 12번째, 저항력을 향상시켜서 각종 질병의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암신랑으로서 제가 여기에 관한 얘기도 좀 잠시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아주 그분이 한 1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약을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신장도 망가지고 뭐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최면을 배우러 왔는데 최면도 배우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약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하고 아주 잘 맞아. 내 말이라 하면 신뢰를 하고 17, 18년을 서로 교류를 했으니까. 근데 요전에 작년이 아니죠. 지난 3월 달에 2015년 3월 달에 부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클리닉에. 근데 뭔 진단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미국 병원에서 만든 진단서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립선암이 확 터졌는데 옵션이 3가지 있어요. 첫째, 전립선을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을 하던가. 두 번째, 그것이 싫으면 전립선 그 사이의 요도에다가 요건 유리, 방사선을 내는 유리가 있어요. 유리관을 삽입하던가. 아니면 최소한도 항암 치료를 받던가. 3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60이 벌써 넘으면 수술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수술에서 환부를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은 그 자체가 잘 낫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될 수도 있고 또 수술한다고 해서 이게 100%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와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돼서 이제 뭐 꼭 살고 싶어서 수술하고 그럴 건 혹시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러면 그 다하는 게 좋지 않느냐. 대신에 암세포는 우리 세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암세포도 나의세포입니다. 내 세포가 변화된 것이 암세포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데 거기에 신경도 들어가고 또 혈관도 들어가서 똑같아. 줄일 수가 없어요. 내 세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도에 약해요. 약간 열에 약해요. 그것도 뭐 완전히 편한 게 아니야. 우리 세포는 보통 40도, 43도까지도 견딥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40도 이상 올라가면 못 견뎌요. 죽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세포 속에 암세포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일일이 거기까지 온도를 올립니까? 위에다가 어떻게 온도를 올려요? 못 올리죠. 여기다 뜸을 떠서 여기를 타게 한다 하더라도 속은 열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사이에 비계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면으로는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위가 뜨겁다! 위가 진짜 뜨거운 것이 느껴지고 진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침을 좀 주고 침만 뜸을 주면서 그러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전립선 인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나 많이 번성하니까 내가 죽겠다.
너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죽으면 너도 그 즉시 죽어. 암세포인 너도 죽어. 너 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적당히 나를 괴롭히면, 적당히만 하면 내 너 죽이려고 안 하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손잡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러라고 하라고 했어요. 뜸도 좀 뜨면서 6월달에 다시 왔어요. 3개월 후에 왔더라고. 근데 종이쪽 또 가져왔어요. 종이쪽 보니까 났어요. 없어졌대. 그때는 전립선이 너무나 암이 꽉 차가지고 드러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없어졌냐 그렇게 묻더래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지금 여기 이 부근에 사는 할머니인데 그분은 암은 아닌데 등을 만져보니까 온 피부에 만져보면 둥글둥글하니 뭐 저건 조그마한 계란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만져보면 둥글둥글해. 계란은 아니지만 자고 그런 게 있어요. 아프대요. 거기에 침을 놓고 나면 굉장히 막 사족해서 아파요. 그것 때문에 누워있으면 아프기도. 침도 안 되고 뜸도 안 되고 어떨 거냐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80 넘었으니까 이거 죽이려고 오지 말고 같이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쓰다듬으면서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 대신에 나를 좀 덜 괴롭히고 같이 살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 병합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깨끗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 세균도 있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면으로. 그 다음에 기억 이상 증진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령투행으로 과거 상처를 채우고 연령투행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뭐 20살 때 누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어떤 쇼크를 줬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슴이 아프고 병이 났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과거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억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했던 심인성 질환, 그러니까 마음의 원인이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죠. 마음을 고쳐야지.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16번째, 잘못된 습관을 간단히 치료할 수가 있죠. 자, 잘못된 습관과 의식의 변화로 비만 정도 치료할 수가 있고. 17번째, 강한 남자, 강한 여자. 요새 뭐 정력이 강하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약품들도 잘 팔리고 그러는데 약 먹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영원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면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를 배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잠시 쉬었다가 최면 상태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최면 상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면 상태. 최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흔히 나는 영예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아니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최면이 안 걸릴 거야. 그럴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걸립니다. 최면. 그런 사람이 똑똑히 쳐다본 사람이 최면 걸기는 더 좋아요. 이제 배워서 약올심 만들면
아주 쉽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면은 잘 걸립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거 일자무식 안 배우고 멍청한 사람이 더 문제예요. 이게 뭔 얘기해도 통하도 않고 최면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좋아. 사실 물론 예의도 있습니다. 뭐 천재라 하더라도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요인이 이제 있을 때 얘기고. 그러면 최면 중에는 어떤 것을 경험한 걸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우리 최면도 그 세 가지로 이게 나눠요. 최면이 얕은 최면을 얕은 수준 이걸 경최면이라고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최면을 중최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간 정도 오르면 깊이 들어간 최면을 아주 깊은 최면을 심최면. 자, 얕은 최면이냐 중간 정도 들어갔냐 깊이 들어갔냐 이제 그 차이겠죠. 주로 얕은 최면이나 중간 정도 최면은 구별하기가 아주 좀 힘들지만 몸이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뭐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눈을 뜨기도 싫고 귀찮아. 그러니까 최면을 딱 걸면 고개도 떨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있는 거야. 말을 시켜도 오두는 말도 잘 안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무기력, 글쎄 무기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무기력한 상태? 말도 잘 이런 상태가 돼요. 뭔가 귀찮아져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최면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최면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딱 우리는 알아요. 최면 들어갔나 안 아는데 실전 다 끝나고도 나 최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최면에 들어가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걸 아니까. 의식을 잃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더 또록해져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쓰러지질 않았는데 왜 최면 들어갔냐? 근데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쓰러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치료할 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면을 들어가기 전에 의식은 잃는 일도 없고 이렇게 설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치료 끝난 후에도 저 최면 안 들은 것 같아요. 나 최면 치료가 잘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얕은 최면에서는 확실히 실감을 못 느껴요. 그저 몸도 무지근 나른하고 몸도 무지근하고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한 손이 마비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이제 자 만지면서 자 당신 여기에 마비됩니다. 마비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꼬집으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침 항상 큰 침도 있는데 어떤 사람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였어요. 모르지 찔렀는지도 몰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침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안 아프고요. 안 아프다 하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사나 의사들도 정말 배워야 돼요. 침을 무서워하고 아픈 사람은 안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안 아프게 놓을 수가 있어요. 마비되었다 하면 마비 되게도 만들고. 근데 깊은 최면에 들게 되면 심최면이죠. 깊은 최면에 들게 되면 이제 본인도 좀 이때는 알아요. 둔해지고 몸도 나른해지고 말을 해보라고도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해도
어두네. 그래서 최면 속에서 오는 말은 어두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계속 가르칠 적에 임상을 시키는데 말을 해보니까 말을 또록또록 잘하더라고. 최면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최면이 들어간 줄 알고 막 웃고 대답하는데 최면에 들어간 사람은 글쎄 어두네요. 말하는 게. 왜 그렇지? 말은 싫으니까. 그냥 이것이 내 일반 의식에서 이 근육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암시에 따라 틀려. 자, 지금 최면 속에 있어도 평소나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라고 암시를 걸어놓으면 최면에 있으면서도 똑같아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암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최면을 걸면 제일 중요한 것은 피험자, 그냥 최면을 거는 사람하고 최면을 건 사람을 유도자라고 합니다. 최면을 건 사람. 최면이 걸린 사람을 피험자라고 합니다. 최면이 되면 유도자와 피험자 사이에 통로가 일어나서 유도자와 피험자의 잠재의식과 통로가 생겨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일반 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험자 스스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묻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 그냥 대답하고 싶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최면하에서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고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하고 저 사람은 잠재의식하고 나하고 교통하는 통로가 열렸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저 사람은 속내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은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잠재의식도 뭐 자는 건 아닌데 일반의식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깨어있는 마음, 내 정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정신이야. 잠재의식은 그럼 나 아닌가? 그것도 나인데. 일반의식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표현은 방법이 달라요. 어쨌든 그 최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주장되고 그랬지만 모든 경우에 딱 들어맞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최면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정의도 없고요. 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최면이라는 것은 의식의 상태가 좀 바뀐 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지금 보통 때의 그것과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바뀐 상태. 최면이라는 건 의식이 좀 바뀐 상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그게 이제 확실치를 않으니까,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성 상태에 있을 때, 최면을 깼을 때는, 그리고 이게 시수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면, 이게 내가 각성된 마음이고, 내부 마음이란,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일반의식이 많을 때는, 잠재의식. 최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된 것이죠. 잠재의식이. 잠재의식이 더 활성화되고, 시수로 설명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면에 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최면 상태. 잠재의식과 교통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잠재의식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최면 기술이다. 그러니까 일반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림을 거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원이 2개 있죠? 그거 보면 정상 상태일 때는 그때 요것도 내가 그 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쉽게 그림을 그리면 10%는 이게 일반의식입니다. 92. 그러니까 평소에도 잠재의식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최면 상태가 되면 일반의식이 10%든 일반의식을 1%나 2%로 이게 줄이고, 이게 줄어들고, 일반 잠재의식은 99,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이게 이제 최면 상태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잠재의식이 없어지는 건, 일반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만큼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은 깨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최면이 잠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잠든 상태는 아니죠. 잠과 비슷하다고 한 거죠. 깊은 잠에 들면 실제적으로는 일반의식이 없어지죠. 생각이 안 나버려요. 완전히 잠에 들어버리니까 하는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아주 매우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로서 의식을 일반의식은 줄이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된 변경된 의식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식은 줄이고 잠재의식은 활성화됐다. 의식이 좀 변경된 겁니다. 상태가. 그래서 최면 유도자, 최면을 건 사람의 말이 더욱 명확하고 잘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뇌파 같은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 밑에 보면 표가 있는데 우리가 활동할 때 뇌파는 뇌의 파장입니다. 약 14에서 30Hz입니다. 휴식을 취할 때 재보면 8에서 14Hz가 나오는데 그걸 알파파라고 합니다. 활동할 때 나오는 아주 많은 사이클의 파장을 베타파라고 하고요. 마음이 더 고요해져서 졸음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됐을 때는 4 내지 7Hz밖에 안 돼요. 시타파라고 합니다. 완전히 잠속에 빠져들면 4Hz 이하로 떨어져요. 그게 이제 잠든 거예요. 그걸 델타파. 완전히 잠에 든 건 델타파. 우리가 지금 최면 상태라는 건 그래서 알파파와 세타파를 최면 상태라고 하고, 특히 알파파는 메디테이션 상태. 우리가 최면을 걸어서 깊은 최면에 넣는 건 세타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에도 보면 거기 이제 해놨죠? 센서리 월드에서 메타파의 경우에는 깨어있을 때죠. 보고 듣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맛도 보고 터치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14Hz 어웨이크 깨어있는 상태고 액션 우리가 활동하는 상태고 우리 의식 구조는 컨셔스 레벨 일반 의식 수준이고 근데 이제 스피리추얼 월드 정신 세계로 들어갑니다. 물리적 세계 정신적 세계 영화 세계에 들어가면 알파파와 시타파가 있죠. 알파파는 7에서 14Hz 시타파는 4에서 7Hz 슬립 라이크 마치 자는 것처럼 생긴 것. 자는 건 아닙니다. 생각도 합니다. 메디테이션 레벨 포 마인드 컨트롤 히프노시스 그랬죠. 메디테이션 상태가 알파 웨이브 상태고 나머지 세타파 정도가 히프노시스 마인드 컨트롤이나 히프노시스 상태. 이게 서브컨셔스 마인드가 작용한 상태입니다. 잠재의식이 작용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난센서리 어떤 감각이 안 든 그런 델타파에서는 깊은 잠을 자는 거죠. 잠자는 것입니다. 잠하고 그래서 우리 최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상태가 최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나온 겁니다. 또 최면에 들어가면
라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폴 현상. 자, 라포라고도 레퍼라고도 하고, 최면은 잠자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거고, 레퍼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폴이라는 것은 피험자 자신의 도덕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암시를 하면 무엇이나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고자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을 라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면을 걸었다 그러면 라폴 현상을 만들었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최면을 걸으면 그 환자하고 최면을 건 사람하고는 교통이 잘 돼요.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다 얘기한다고 했잖아. 허라는 대로 다 하고 허라는 말도 다 하고,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그래서 최면된 순간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최면 건 사람을 100% 신뢰하고 암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말을 안 따릅니다. 최면 건 사람만 따릅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피험자가 유도한 사람에게만 반응해요. 그냥 다른 사람 옆에서 얘기야 소용없어. 최면 건 사람하고만 얘기합니다. 최면 걸어놓고 다른 사람도 옆에 가서 얘기하면 될까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면 건 사람 말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귀찮다 그러죠. 어쨌든 유도한 사람에게란 말은 최면을 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합니다. 따라서 최면 치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 같이 살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살자.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면을 넣으면 막 안 들어가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얕은 최면, 중간 최면, 깊은 최면 들어가면서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아주 그 유도자하고 그 라폴 현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면을 건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최면 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자,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라폴 현상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이 피암시성. 강해집니다. 피암시성. 그 다음 타이틀이 피암시성이죠. 피암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라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따르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빳빳해지라면 빳빳해지고,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걷지 말라면 걷지 못하게 하면 못 걸어가고, 내가 최면 상태에서 걸어놓고,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최면을 깨어나요. 들어가라고 그래요. 한참 걸어 들어갈 때 딱 하면 딱 붙어서 못 걸어요. 절대 못 걸어. 내가 걸어라고 해야 걸어. 그 이제 유인대학서 어떤 대학서 강의를 하면서 시범을 보였어요. 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야만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도 바꾸라면 바꾸고 그런 것이지, 말한 대로 바꾸겠어요. 그 피암시성이 강해진다 합니다. 피암시성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에 아주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그 소리입니다.
피암시성과 피최면성은 같습니다. 최면도 강해져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라폴 현상이 피최면성이 강해지면 라폴 현상이 일어나고 피암시성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말을 잘 듣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라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말,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인간은 정서적으로 안정한 상태일 때 피암시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최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들어가요.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애를 써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후최면 암시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피험자가 최면 중에 주어진 암시를 각성으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게 후최면 암시야. 최면 중에 당신이 최면에 깨어나서 어디를 걸어갈 적에 내가 스톱이라는 말을 하면 당신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면을 깨워요. 멀쩡한 사람 됐잖아. 그게 후최면 암시를 걸어놨어.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걸어가다가 딱 때로부터 못 걷는 거야. 그 암시를 받았으니까. 이게 후최면 암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지금 최면을 배워서 병을 고치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후최면 암시. 최면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시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래서 후최면 암시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암시를 얘기하는 거죠. 유익함으로. 나쁜 암시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다면 나쁜 암시는 나쁘게 되니까. 마장은 나쁜 말, 나쁜 암시 이런 건 절대로 최면상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 후에 유익한 최면 암시, 후최면 암시, 유익한 후최면 암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공부를 할 때 아주 집중해서 잘 듣게 됩니다. 이게 최면 암시야.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 겁니까? 피험자는 때로는 기묘한 일도 시키는 대로 해요. 윤리 도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있죠. 책 있는 바와 같이 어느 날 한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의사들이 친구도 있고 의사들도 있는데 좌우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최면사는 한 젊은 여성을 최면에 걸게 해서 어떤 암시를 했냐면, 각성 후에 최면에서 깨운 후에 한쪽 구두를 벗어서 눈앞에 있는 식탁 위에 올려놓으라. 눈앞에 있는, 앞에 있는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암시를 했다. 그러면, 자, 당신은 최면에서 깨어나서 당신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면에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대로 두면,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했지? 아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각성 후에 절대로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한지 몰라. 근데 각성 중에 2, 3분 있더니 불안정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쳐다보더니 자기 한쪽 구두를 벗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어떻게 올려놓고서 좀 이상하니까 꽃병에서 꽃 몇 송이를 뽑아서 부대에서 꽂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요?
우리 집에 이 구두와 비슷한 꽃병이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아서 꽃을 꽂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암시를 생각해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후체면 암시라는 것이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카타렙시. 카타렙시라는 것은 근육이 경직하고 이완되고, 근육이 이완되거나 경직되거나, 이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걸 많이 시범도 보이고 그러는데, 근육 경직. 예를 들면 손을 빳빳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발을 빳빳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온몸을 빳빳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빳빳하게 했다가 이완되게 넣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제가 가끔 보여주는 것이, 빳빳하게 만들면 사람을 여기다 머리 올려놓고 여기다 다리 올려놓고 걸쳐놔요. 평소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외에 사람 하나 올라타서 불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빳빳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만들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완시킬 수도 있고, 빳빳하게 됐을 때,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확 풀어져요. 말 한마디에 빳빳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 이완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쇼로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육을 내 마음대로 못 삼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장도 움직이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잖아요. 이쪽 근육도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근육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죠. 소화가 잘 된다. 또 심장박동이 잘 일어난다. 아니면 소장, 대장이 잘 움직인다. 그냥 암시를 거리는 거, 잘 움직이는 거라. 그런 사이에도 암시를 수행하는 사이에 불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이걸 무대 최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뭐 무대 최면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병을 고쳤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을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신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무대에서 최면사는 종종 극적인 방법으로 카타렙시를 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험자는 몸 전체 카타렙시가 생기도록 몸이 굳어진다는 암시를 받고, 경직된 피험자는 거리를 두고 놓여있는 한쪽 의자에는 머리를, 한쪽 다른 의자에는 발을 올려놓고 똑바로 눕혀져서 두 개 의자에 걸쳐있는 상태가 되죠. 최면사는 거기에 걸터 앉거나 다른 사람을 앉아보라고 합니다. 배 위에 서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 빳빳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는지는 몰라요. 잠재의식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니까. 어쨌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최면으로 병을 고치고, 최면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 보면 인교술 내가 암시를 하나 써놨죠? 네, 그대로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면 맨 밑에 거기에요. 거기. 인교술. 몸이 굳어졌다면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이완되었다면 몸이 다시 이완되고, 온몸 경직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최면을 살짝 걸고, 그 다음 내가 꼭 저대로 옵니다. 이제 깊은 최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장작처럼 뻣뻣해지고, 온몸이 장작처럼 뻣뻣해져서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뒤에 사람이 받쳐줘야 해요. 빳빳한 채로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양쪽에 걸쳐 놓으면서 이제 당신 위로 아무리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아도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장작처럼 뻣뻣해져서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갈수록 아주 기분은 좋아집니다. 자,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서 있다가 저절로 그 뒤로 넘어가요. 뻣뻣해져 가지고 그 위에서 누가 올라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 지금 써있는 이 말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는데 사람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일단 최면 이완법이나 응시법이나 일단 그걸 배운 뒤에 최면을 시켰을 때 얘기죠. 자, 그 다음 우리 잠재의식은 몸의 전 기관을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면 상태가 깊어지면 최면 수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암시를 받은 피해자가 매우 어리석은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전 기관을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암시가 육체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내장이나 분비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소화 효소가 잘 나와서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암시하면 소화 효소가 잘 나와져요.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은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호르몬이 만들어진 세포가 부서진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육체적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내장이나 분비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실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면 중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취입니다. 마취. 아까 얘기했죠? 마취.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취 말 한마디 했는데 왜 아프지 않을까요? 통증을 차단하는 거죠. 원래 최면 마취가 시작된 것은 1821년 정도였으니까 오래전입니다. 200년 전 되겠죠? 어떤 치과 의사가 썩은 이를 뽑을 적에 도저히 그 사람은 마취약을 쓰면 안 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최면에 걸고 이를 뽑아도 아프지 않다. 라는 암시를 하며 이를 뽑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에는 최면 마취, 출산 마취도 생겨났고 애 낳는데도 안 아프게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낫겠어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죠. 각종 대수술을 마취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최면만으로 수술하는 예들이 있어요. 심장 수술, 손발 절단 수술, 이것도 전혀 마취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대개 마취약을 많이 써야 되죠? 마취약. 근데 마취약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취약을 쓸 수 없는데 뭐 부작용이나 못 쓰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최면 치료사가 가서 최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최면 마취하면 최면 마취 중에 수술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약을 사용 안 하니까 부작용도 적고 치료도 쉽고. 최면 상태에서는 우리 신체 각 기관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잠재의식은 우리 몸 전 기관을 자율신경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의 수분은 내장도, 분비선도, 순환기도 여러 군데 영향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면 어떤 병으로 분비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 암시에 의해서 분비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일시적인 어떤 그 효소를 만드는 자체가 파괴되면 안 돼요. 심장의 박동을 암시에 의해서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암시를 하여서 한쪽 손에 피를 많이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한쪽 손이 빨가지고 하얘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무통치료 권위자인 치과의사 아론 모스는 강연 중에 종종 양손을 들어서 한 팔은 최면이 잘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쪽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봐줬다, 보였다. 근데 상당히 깊은 최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표에 보면 최면 치료사는 피최면자의 신체 조직, 신경 조직, 분비 조직, 호르몬 조직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치료되는 거죠. 우리 오장육부를 다 조정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도 크게 할 수 있어요. 평평한 가슴 여자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가슴이 적으면 최면으로 가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뭐 1인치도 6인치도 높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유방도 커지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인치, 6인치까지 커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딸을 너무 많이 낳은 집에서 딸을 5을, 6을 낳았는데 또 낳았어. 네가 남자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 애는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남자 모양으로 되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유방도 덜 커지고,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나옵니까. 어떤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 이것도 최면을 이용해서 비만 체질도, 비만이라는 건 대체로 어떤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찐다고 그러는데 안 먹는데 어떻게 찝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연령투행 문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복습도 하고 연령투행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